당나라의 하늘에 음산한 기운이 서리기 시작하던 때 창안성 남쪽 끝자락에 위고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본래 명문가의 후손이었으나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집안의 재산 또한 여러 사정 속에서 흩어져 버려 남은 것은 오래된 족보와 가문의 이름뿐이었다. 그러나 위고는 그런 현실에 주저앉기보다 학문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살아왔다. 그는 젊은 나이부터 세상 어디에서 건너온 글이든 모두 파고들었고 춘추시대의 고어는 물론 서역에서 흘러온 범어까지 술술 읽어내는 놀라운 재주를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기이하다며 감탄했지만 정작 그 능력은 관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과거에 응시할 때마다 번번이 낙방하여 그의 삶은 더 깊은 가난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스스로의 재능을 믿고 살았던 위고는 그런 현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모진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채 학문만 붙잡고 사는 그에게는 주변 사람들은 그를 기이하다며 감탄했지만 정작 그 능력은 관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여러 혼처가 들어오긴 했으나 위고는 스스로 명문가 자손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높은 기준을 내세우며 대부분의 인연을 거절했다. 가진 것 없이 기세만 높다며 사람들이 비웃는 것도 알았지만 그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이 넘도록 호라비로 지내던 어느 날 마침내 위고의 눈에 차는 혼담이 찾아왔다. 멀리 하북 땅의 벼슬아치 집안에서 혼인을 논의하고자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비록 그 가문의 이름이 예전 위고, 집안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간 들어온 혼담 중에서는 단연 마음에 드는 제안이었다. 편지에는 용흥사 동쪽에 있는 객점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 있었고 위고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오랜 세월 동안 눌러두었던 기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곧장을 집안에서 대대로 모셔온 나이 많은 노복 하나를 데리고 청화군으로 떠났다. 겉으로는 태어난 체했지만 마음속에선 한시라도 빨리 약혼 상대를 보고 싶어 속이 들끓을 만큼 조급했다. 그러니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른 새벽에 객점에 도착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객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하늘에 달이 떠 있었다. 위고는 설레는 마음을 아직 주체하지 못해 주변을 돌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곳이 바로 근처의 용흥사였다. 그는 사찰을 둘러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계단의 가장 위쪽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자리에서 한 노인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시간도 장소도 너무나 낯설고 음산했기에 위고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노인은 머리가 희끗했고 낡은 옷자락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손 위에는 그가 평생 보아온 어떤 책과도 다른 기묘한 문양의 책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발끝을 붙잡았지만 평생 글자를 연구해온 그의 성미는 결국 호기심에 끌려 노인에게 다가가게 만들었다. 위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으나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만 들리고 평생 글자를 연구해온 그의 성미는 결국 호기심에 끌려 노인에게 다가가게 만들었다. 위고는 어쩐지 노인이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의문을 견딜 수 없어 노인이 읽는 글자를 어깨너머로 엿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한자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태어나 처음 보는 글자들 앞에서 난생 처음 굴욕에 가까운 당혹감을 느꼈다. 결국 그는 노인에게 어느 나라의 글자인지 직접 물었다. 그때였다. 마치 움직임을 멈췄던 기계가 다시 작동하듯 노인의 눈동자가 갑자기 흔들리다가 천천히 위고의 쪽으로 돌아왔다. 그 눈빛은 깊고 차갑고 인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묘한 빛을 담고 있었다. 위고는 한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다. 노인은 마침내 입을 열어 말했다. 그 글은 자네가 아무리 평생을 연구해도 읽을 수 없지. 이 세상의 글이 아니니까. 위고는 그 순간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당혹했다. 저승의 글이라네.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건조했지만 그의 말은 위고의 척추를 마치 얼음으로 문지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금 마주한 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혹은 그보다 더한 존재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고의 정신을 뒤흔든 것은 따로 있었다. 노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지금 이곳은 달이 뜬 밤이므로 인간의 땅이 아닌 저승의 경계라고 말했다. 위고는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태연하게 해가 뜨면 다시 인간 세상이 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몸서리치게 만든 말은 바로 그 다음이었다. 노인은 위고가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고 말하며 그의 혼인 시기가 가까워지지 않았으니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에 위고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언제 혼인할지 알고 있다는 노인의 말에 홀린 듯 물었다. 그때 노인은 기묘한 미소를 띠며 자신이 이 세상 모든 혼인 문서를 관리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위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노인이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달빛 아래 노인의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듯 일렁였고 그 존재 자체가 현실에서 벗어난 듯 보였다. 위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였다. 이 노인은 분명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더 깊고 더 오래된 어떤 운명을 관장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가슴이 떨리는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순간 위고의 진짜 악몽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위고는 아직 어두움이 거치지 않은 새벽의 공기 속에서 노인의 말뜻을 곱씹으며 숨을 가다듬었다. 저승의 글자, 혼인 문서를 관리하는 존재, 인간 세계와 저승이 달빛 아래 뒤섞인 땅이라는 이야기.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음성은 이상하리만큼 위고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아 가볍게 흔들어댔다. 그는 자신의 귓가에서 사그락거리는 바람의 소리조차 노인의 숨소리인 양 느껴졌고 그 존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실처럼 여겨졌다. 위고는 노인이 관리한다는 혼인 문서라는 말에 더욱 사로잡혔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이 기다려온 답이자 기어이 자신의 미래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혼담을 거부해왔던가?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을 명문가의 자제로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다. 그 모든 고집이 실은 운명을 거스르려 했던 것이라면 지금의 이 기묘한 밤은 그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 신비한 존재가 자신의 혼인 상대를 알려준다면 그것은 평생 갈망해온 답이기도 했다. 위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자신이 만나기로 한 혼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이 안 되지라고 답하는 순간 위고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위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자신이 만나기로 한 혼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만나기로 한 그 여인은 위고의 짝이 아니며 그의 진정한 배필은 이제 겨우 3살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위고는 노인의 눈빛에서 장난이나 거짓의 기운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그 3살 배기 아이와 위고의 운명이 이미 붉은 실로 묶여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위고의 발을 턱하니 가리켰고 위고는 두려움에 몸을 굳힌 채 천천히 발목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 다른 세계의 기운이 서려있는 듯한 붉은 새끼줄이 단단히 묶여있었다. 그 줄은 살아있는 뱀처럼 미세하게 떨리며 어딘가 먼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위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노인이 인간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자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무례를 사과하며 그저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뿐임을 읍소하듯 말했다. 노인은 위고의 간절함 따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연히 진짜 배필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저 북쪽 채소 가게의 진씨 손녀라네. 그 말은 위고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채소 가게, 자신의 배필이 천한 상인의 손녀라고. 위고는 어이가 없어서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동안 명문가의 체면을 지키려 나이가 들도록 혼인의 기회를 외면해왔던 자신이 왜 하필 이런 상대와 맺어진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동시에 노인의 말에서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어딘가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길을 통보받은 것 같은 그런 섬뜩한 기운이 그의 내면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위고는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노인에게 어떻게 그 여인을 찾아야 하는지 물었다. 노인은 유모가 끌고 나온 꼬마가
매일같이 채소를 판다며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위고는 세상이 넓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단번에 운명의 상대를 알아보냐고 불평하듯 물었다. 그 순간 노인의 모습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달빛 아래에서 분명한 형체였던 노인의 몸이 마치 물거품이 되듯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윤곽은 점점 흐려지며 빗속에 흩어졌고 위고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숨조차 멈춘 상태로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노인의 마지막 말이 허공을 울렸다. 운명의 상대라면 어떻게든 알아보게 될 걸세. 그 목소리가 잦아든 순간 위고는 너무 놀라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발목을 살펴보았다. 방금 전까지 붉게 빛나며 위고를 다른 세계와 이어주던 그 끈은 SP처럼 사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위고는 세상이 조용해진 순간 오히려 더욱 거대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 어디에선가 묘한 방향으로 당기는 듯한 감각이 생겨났고 위고는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약속 장소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반사적으로 노인이 알려준 객전 북쪽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이 그의 발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달빛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동쪽 하늘이 푸른빛으로 물들자 골목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순간 위고는 노인의 말이 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동이 틀 무렵 객전 북쪽으로 난 골목은 서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고 그 속을 걸어가는 위고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두려움인지 아니면 아직 보지 못한 운명의 상대에게 이끌리는 기묘한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두려움인지 그 목소리가 뿌리 깊게 박힌 듯한 불길한 울림은 위고의 심장을 조용히 조여왔다. 노인이 떠난 뒤 남겨진 정적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고 골목을 지나 조금 더 들어서자 저작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벽 시장 특유의 활기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건 어딘가 음습한 공기였다. 위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말한 그 채소 가게가 눈에 띄었다. 허름한 지붕과 오래된 목재로 만들어진 가게였다. 하지만 위고의 표정은 단숨에 굳어졌다. 가게 앞에 선 여인은 시각장애로 보이는 애꾸눈이었고 그녀의 등에는 갓 3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엎여 있었다. 꼬마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축 처진 상태였고 희미한 아침빛이 얼굴에 비치자 어렴풋한 표정이 채 드러나기도 전에 다시 고개가 어깨 쪽으로 넘어갔다. 위고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버리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명문가 자제라는 자존심만으로 버텨온 인생에서 자신의 운명의 배필이 저 초라한 채소 가게에서 자라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동안 깨끗이 단정한 가문을 찾겠다고 오만하게 뻗었던 자신의 고집이 조롱이라도 당하듯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쾌함과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럴 수는 없다. 저런 가문의 아이가 내 운명의 짝이라니.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날카로운 눈으로 아이와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끓어오르는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불안과 혐오가 뒤섞인 어두운 충동이었다. 위고는 마치 자신의 운명이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짜인 궤도 위에 놓인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 운명을 부정하고 싶었다. 아니,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여인의 등에서 고개를 파묻은 채 힘없이 기대어 있는 어린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위고는 마치 자신의 운명이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짜인 궤도 위에 놓인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아직 세상도 모르는 그 꼬마의 작은 숨소리가 아침 공기에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위고는 갑자기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미래가 강요된다면 학문에 대한 자긍심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심정에 이르게 되었다. 노복은 평생을 위고 집안에 헌신해온 충직한 사람이었고 위고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 반드시 따르는 인물이었다. 위고는 깊게 숨을 들이켜며
자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조차 되돌아볼 틈 없이 악한 결의를 꺼내어 말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저 아이를 죽이고 오너라. 노복은 처음에는 위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위고의 얼굴이 진지하고 절박한 결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복은 천천히 소매 속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어 품에 넣고는 군중이 모인 시장으로 향했다. 위고는 멀찍이 떨어진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듯한 순간에 시장 어귀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번개처럼 터져나왔다. 어린아이의 비명인지 여인의 외침인지 구분할 수 없는 울음 섞인 절규였다. 위고의 심장은 심하게 요동쳤다. 시장 사람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기척이 들리고 잿빛 안개처럼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퍼졌다. 잠시 후 노복이 숨을 몰아쉬며 약속한 골목으로 뛰어왔다. 그의 소매에는 검붉은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다. 성공했느냐? 위고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노복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숨을 고른 뒤 답했다. 노파가 몸을 던져 막아서는 바람에 정확히 찌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살아남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 위고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공포와 해방감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릿속을 뒤섞었다. 노머리를 막던 노파의 손에서 흘렀던 피가 어린아이의 것인지 아닌지조차 그는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야만 했다. 이것이 내 운명을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 순간 위고는 알지 못했다. 그가 지금 저지른 일이 단지 한 아이의 생사를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마주하게 될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버릴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위고가 등을 돌리고 막 걸음을 때려던 그 순간 멀리서 울려 퍼지는 또 다른 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것은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다. 시장의 소란 뒤편에서 바람에 실려온 듯한 가제픈 울음. 위고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그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심장이 박동을 잊은 듯 잠시 또 섰다. 그럴 리가 없어. 위고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중얼거렸다. 노복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장 쪽을 돌아보았다. 이윽고 시장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가 외치고 있었다. 아이, 살아있다. 숨이 붙어있어. 그 외침이 위고의 귓가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위고는 온몸이 갑자기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온 세상이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시 한 번 더 또렷한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다. 약하고 떨리지만 살아있는 아이의 울음이었다. 위고의 시선이 흔들렸다. 운명이 살아남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그 운명이 그가 스스로 끊어냈다고 확신했던 소망 없는 미래가 다시 살아남아 그를 쫓아오고 있었다. 노복은 얼굴이 창백해져 조심스레 말했다. 공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처리할까요? 그 말에 위고는 격하게 노복을 밀쳤다. 멍청한 자식, 시장이 난리인데 네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겠느냐?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노복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났다. 위고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광폭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죽였다고 믿고 싶었다. 운명은 이미 사라졌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준 채 절규하듯 외쳤다. 왜 운명은 이렇게까지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그는 발걸음을 돌려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피냄새가 바람에 희미하게 섞여 코끝에 스쳤다. 노파의 피인지 아이의 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마침내 위고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뒤에서 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싸늘한 시선. 위고는 소름이 돋아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골목 끝에 한 노인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서 있었다. 그는 분명 지난밤 위고에게 운명의 상대를 알려준 바로 그 노인이었다. 노인은 구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어슴푸레한 새벽빛에 그의 얼굴이 반쯤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밤과는 달랐다. 예언을 알리는 자의 평온한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태조차 예상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노인은 위고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운명은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에 위고는 숨이 턱 막혀 뒤로 물러났다. 노인은 지팡이를 땅에 톡 하고 짚었다. 공자, 이제 그 아이는 당신과 더욱 깊이 얽히게 되었어. 무슨 소리냐. 노인의 입가에는 기묘한 슬픈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이 죽이려 한 순간 운명은 이미 굳어졌지. 위고의 손끝이 떨렸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였다. 그 아이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 다시 나타날 것이오. 피와 억울함, 그리고 인연을 품고.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걸어 사라졌다. 위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새벽빛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으나 그의 앞길은 오히려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 아이는 언젠가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그 운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파국을 데려올 것이다. 그날의 소라는 하루 종일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깊게 흔들린 사람은 위고였다. 채소 가게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가 흥건히 젖은 바닥, 울부짖는 여인,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있는 아이.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떠들어댔다. 어린 것이 이렇게 깊이 찔렸는데도 숨이 붙어있다니. 노파가 몸으로 막아선 게 아니었으면 아이는 죽었을 거야. 신의 가호라도 받은 게 아닐까? 하지만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얼굴의 한쪽은 상처로 깊이 찢어져 있었고 피가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인지 피인지 분간도 어려웠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짓을. 그러나 그녀의 말은 곧 흐려졌다. 왜냐하면 아이의 상처는 분명 깊고 치명적이었음에도 피가 떼기 시작했고 살이 천천히 서로 붙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저걸 봤어? 상처가 스스로.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이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은 공포가 앞섰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은 공포가 앞섰다. 그날 밤, 아니야. 이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불릴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다음날 채소 가게는 완전히 사라졌고 여인은 피투성이인 채로 가게의 문을 닫았다. 며칠 뒤 위고의 집에서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위고는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이의 행방은 누구도 찾지 못했다. 꿈속에서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눈동자는 깊고 까맣게 가라앉아 있었다. 죽지 않아? 위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곤 했다. 노복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위고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위고는 노복의 시선을 피하며 날카롭게 말했다. 다신 그 아이 얘기를 꺼내지 마라. 하지만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무언가가 위고의 가슴을 계속 긁고 있었다. 예언자, 노인의 얼굴, 그 섬뜩하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 그러나 위고는 노복의 시선을 피하며 날카롭게 말했다. 위고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운명 따위는 없어.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지배하는 거라고. 그의 눈빛은 점점 혼탁해져 갔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노복이 조심스레 물었다. 공자님,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나중에 나타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고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내가 직접 끝내겠다. 그 말은 결의처럼 들렸지만 정작 위고의 눈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다. 그 아이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날의 죄가 언젠가 칼끝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한편,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날의 죄가 언젠가 칼끝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있었다. 흉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귀에 속삭였다. 넌 살아야 해. 네가 살아있는 한 모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거야. 어?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리고 그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서늘한 빛이 스쳤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난 아이처럼 숲속의 바람은 조용하면서도 묘하게 날카로웠다. 아이와 여인은 인간의 눈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위고가 저지른 참극을 피하고자 아이는 날이 밝기 전부터 이미 숲속에서 숨겨진 삶을 살아야 했다. 어린아이였지만 생존 본능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는 상처 입은 몸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나무 사이를 지나갔고 흙냄새와 숲의 소리를 기억하며 길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의 품에서 들려오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이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넌 살아야 해. 아무리 운명이 무섭다 해도 넌 살아야만 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아이가 장차 마주할 운명에 대한 준비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직 어린 몸에 비해 영혼은 이상할 만큼 강하게 깨어 있었다. 그는 마치 이미 세상의 모든 위험을 본 듯 세밀한 감각으로 숲속의 모든 동물과 바람, 나무의 흔들림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과거의 상처와 피로 인해 이미 노쇠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보던 채소 장사꾼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강인한 생존자였다. 숲속에서 생활하며 식량을 구하고 숨어 지내는 법을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쳤다. 심지어 바람 소리와 새 소리, 작은 동물의 움직임까지 읽게 하며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이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그는 숲의 모든 사소한 변화에 즉각 반응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본능을 키워갔다.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몸과 마음은 약해 보였지만 어떤 기묘한 힘이 그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상처를 입었지만 흉터 하나 남지 않은 몸은 오히려 그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 어떤 기묘한 힘이 그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숲속에서만 자란 그의 존재는 점점 신비로움을 띠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가끔 속삭이듯 말했다. 너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야. 운명이 널 시험할 거야. 준비되어 있어야 해. 아이의 눈은 언제나 맑고 깊었다. 마치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빛을 담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체와 위고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공포와 죄를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다. 아이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강해지고 있었다. 숲속에서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운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전하지 못한 비밀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시장에서 그를 지키려다 생긴 상처와 그날의 참극, 위고가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린 운명, 그리고 노인이 남긴 붉은 실의 의미까지 아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 힘과 책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세상의 무게가 담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이는 숲속에서 단단하게 자랐고 인간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각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세상과 운명을 향한 그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타는 결의가 있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 그 운명을 마주할 것. 그 결의가 아이의 삶 전체를 지배하며 그를 운명의 아이로 만들고 있었다. 숲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점점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며 살아갔다.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며 생존 기술뿐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인간의 본성까지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작은 몸이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예민했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방향,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그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숲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하지만 아이는 점차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느끼기 시작했다. 신체적 회복력과 직관력, 감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놀랍도록 예리해졌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손을 댈 수 없다는 듯 숲속의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혔다. 어머니는 가끔 아이에게 속삭였다. 너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야. 너에게 걸린 운명을 이해할 때가 올 거야. 아이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거운 책임감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언제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지켜보는 달빛과 별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별빛 속에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위고의 그림자가 서서히 겹쳐졌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이제 6살이 되었고 그 힘과 감각은 더욱 성장했다. 몸은 작지만 숲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근육과 민첩성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혼자 사냥을 하며 식량을 구하고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에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어느 날 숲속 깊은 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간 세상과 맞닿는 경험을 했다. 작은 마을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 남자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느낀 것이다. 아이는 한순간에 숨을 죽이고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겼다. 남자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그 순간 아이는 인간 세상과 마주할 때 느낄 긴장과 위협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그 경험 이후 아이는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삶은 단순한 평범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는 것. 그 운명은 과거 위고가 저지른 선택, 붉은 실과 노인의 예언, 그리고 그날 숲에서 살아남은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보고 때때로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강하게 자라나고 있지만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과 언제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이 그의 앞길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올 그날까지 아무것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생존과 지혜를 전수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고 세상을 향한 직관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이제 단순한 숲속 아이가 아니었다. 운명을 짊어진 존재, 아직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미래의 위대한 사건과 맞닿아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속에서도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속에서도 그는 운명의 신호를 읽을 줄 알았다. 그 신호는 그에게 공포이자 동시에 강한 결의를 주었다. 그 결의는 하나였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 운명을 마주해야 한다. 아이의 인생은 그렇게 숲속에서 단단히 다져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그 누구도, 그 누구의 힘도 그 결의를 막을 수 없었다. 아이는 점점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운명의 중심에는 반드시 위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감지하게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숲속에서 자란 아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그 눈빛과 행동은 단순한 인간의 아이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보호하며 필요한 지혜와 생존 기술을 가르쳤지만 아이의 직관력과 신체 능력은 점점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바람의 흐름, 풀잎의 흔들림, 숲속 생물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며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나 그가 지닌 가장 큰 힘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운명의 흔적이었다. 붉은 실의 기억, 노인의 예언, 그리고 위고의 그림자가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녔다. 그것은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며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경계로 작용했다. 어느 날 숲속에서 혼자 사냥을 하던 아이는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먼 곳에서 익숙한 인간의 기운이 느껴졌다. 숨을 죽인 채 나뭇잎 사이로 시선을 좁히자 마치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려온 듯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위고였다. 하지만 위고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시간과 권력을 쌓아온 그는 숲속까지 발길을 뻗어 운명을 추적하고 있었다. 아이는 순간 공포와 호기심에 사로잡혔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신의 존재와 능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위고는 숲속의 모든 것을 읽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어린아이를 찾고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느낀 공포와 충격이 이제는 결의로 변해 반드시 자신의 운명과 결부된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숲속의 아이는 이미 위고의 시야를 피해 움직였다. 그는 발소리를 최소화하고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에서 조용히 이동했다. 아이는 자신을 노리는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심장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아이와 위고는 숲속에서 처음으로 마주쳤다. 위고는 놀라움과 동시에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보았던 어린 꼬마는 이제 눈빛과 몸짓에서 성숙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위고에게 다가오는 그의 그림자를 관찰했다. 마치 운명을 미리 알고 있는 존재처럼 아이는 위고의 마음과 의도를 읽는 듯했다. 위고는 아이를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분명 죽인 줄 알았고 자신이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존재는 살아있었고 그의 삶을 뒤흔들 운명의 힘을 품고 있었다. 위고는 순간 자신의 과거 행동, 14년 전의 참극, 노인의 경고를 떠올리며 몸이 떨렸다. 모든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노인의 경고를 떠올리며 몸이 떨렸다. 그리고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숲속의 바람과 나뭇잎의 흔들림마저도 두 존재 사이의 긴장감을 강조했다. 아이는 말없이 위고를 바라보며 그 눈빛으로 경고했다. 당신이 나를 지배하려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언젠가 운명을 바로잡을 것이다. 위고는 그 눈빛을 보고 어린 시절 자신이 만난 노인의 예언을 떠올렸다. 붉은 실로 묶인 운명, 벗어날 수 없는 인연, 그리고 반드시 마주해야 할 심판. 그날 이후 위고는 숲을 떠나면서도 끊임없이 아이의 존재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집착하게 되었고 동시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이는 이미 성장했고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있었다. 운명은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현실이 되었고 피할 수 없는 대면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숲속에서 자란 아이는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켜낼 준비가 되었고 위고가 가져온 과거의 죄와 운명을 마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이미 결의가 자리 잡았으며 미래의 사건을 예감하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 힘은 단순한 인간의 능력을 넘어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숲속에서의 생활은 아이에게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다. 새의 날갯짓, 나뭇잎의 떨림, 바람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과 귀에 담겼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그에게 단단한 결의와 직관을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느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이의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지혜를 전했다. 숲은 두 사람에게 세상의 잣대를 벗어난 또 다른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런 날들 속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붉은 실이 등장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는 듯했으며 과거 위고와 자신을 연결하는 운명의 고리였다. 아이는 깜짝 놀라 깨어났지만 그 실은 실제로 느껴지는 듯 몸에 잔잔히 울리는 전율을 남겼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운명의 표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을 언젠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도 점점 명확해졌다. 어느 날 숲 가장자리를 탐험하던 아이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사람의 것이었지만 냄새와 움직임에서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즉시 몸을 낮추고 숨었다. 멀리서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위고였다. 위고는 과거에 겪은 공포와 집착이 섞인 표정으로 숲속을 살폈다. 그는 아이의 생존 사실을 눈치채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숲속에서 갈고 닦은 감각과 직관을 이용해 위고를 관찰하며 한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다. 위고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숲속의 생명과 그림자, 바람의 흐름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권력과 재산, 그리고 명문가의 자부심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이었다. 위고는 숲을 뒤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살아남았단 말인가.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의 시야에서 위고를 정확히 읽었다. 그는 이미 예전처럼 겁에 질린 작은 꼬마가 아니었다. 아이는 숲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며 숨을 죽이고 움직이는 법, 바람과 나무의 움직임을 이용한 은신술까지 완벽히 숙달했다. 위고는 자신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이는 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운명은 이렇게 조용히 두 존재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와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마주할 운명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위고는 점점 집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힘으로 아이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아이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와 재산조차 아이의 생존을 막을 수 없었다.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며 운명과 마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숲속의 아이는 이제 단순한 어린 생존자를 넘어 운명을 바로잡을 힘과 결의를 갖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결의만 남아있었다. 언젠가 그 운명의 날이 다가왔을 때 위고와 마주하게 될 순간을 준비하며 세월이 더 흐르면서 아이는 숲속의 삶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그래 숲과 하나가 된 존재처럼 보였다. 나뭇잎의 떨림, 바람의 방향,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감각에 담겼다.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넘어 주변 환경을 읽고 예측하는 능력까지 갖추었다. 어머니는 그를 지켜보며 말없이 지혜를 전하고 아이는 점점 더 독립적이고 강인하게 성장했다. 그런 아이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바로 자신의 운명과 위고의 존재였다. 붉은 실, 노인의 예언? 그리고 과거의 참극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림자였다. 그는 숲속에서 아무리 안전하게 살아도 언젠가 반드시 그 운명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숲을 탐험하던 아이는 멀리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바람에 섞인 발걸음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인간의 기운.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숲속 모든 생명체와 하나된 감각으로 그는 곧 그것이 위고임을 알았다. 위고는 여전히 아이를 찾고 있었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와 위고의 눈빛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위고는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 앞에 서 있었다. 아이는 이제 어린 시절의 꼬마가 아니었다. 눈빛과 몸짓에는 결의와 힘이 담겨 있었고 숲속에서 길러진 직관과 능력은 위고의 감각을 능가했다. 위고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아이는 숲의 그림자 속에서 그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한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숲의 그림자 속에서 그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은 무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고 마음속 공포는 점점 커졌다. 아이의 존재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는 숲속에서 단련된 존재로 운명을 바로잡을 힘과 결의를 갖춘 존재가 되어 있었다. 붉은 실로 이어진 운명의 고리, 노인의 예언, 그리고 과거 위고가 만든 참극은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아이는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위고와 마주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숲속의 바람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위고는 자신이 만든 과거의 악행이 눈앞에 되살아난 것 같은 충격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아이는 단호하게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순간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펼쳐질 비극과 맞설 준비가 모두 끝나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스톱 시간이 흘러 아이는 이제 10대에 접어들었다. 숲에서 단련된 몸과 마음, 날카로운 감각은 이미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참극과 운명이 자신에게 남긴 흔적들을 깊이 이해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과 동시에 운명을 준비하는 법을 배웠다. 아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달빛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붉은 실과 노인의 예언을 떠올렸다. 언젠가 반드시 위고와 마주하게 될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는
숲 가장자리에서 마을의 흔적을 발견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는 사람들의 소음과 움직임에서 과거의 기억과 경고를 감지했다. 위고의 그림자가 언젠가 그곳을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를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경계하게 만들었다. 아이는 한치의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으며 숲과 자신의 몸을 이용해 은신하고 바람과 나뭇잎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숨겼다. 그날 밤 아이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붉은 실이 그를 감싸고 과거와 미래가 뒤섞인 장면이 펼쳐졌다. 노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운명의 고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 그 고리를 끊으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으니 준비하라. 아이는 깨어나 몸을 떨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 그리고 운명을 바로잡을 힘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며칠 뒤 아이는 숲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위고가 숲 근처로 다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고는 세월이 흘러 더욱 교활하고 권력 있는 인물이 되었지만 아이는 숲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위고가 숲 근처로 다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고는 세월이 흘러 더욱 교활하고 권력 있는 인물이 되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아이의 존재를 느꼈지만 위고의 시선, 숨결, 나뭇잎의 움직임이 그의 시야를 교란했다. 마음의 동요까지 읽어냈다. 위고는 놀라움과 공포로 얼어붙었고 아이는 단호하게 위고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없었고 아이는 차분하게 숨을 죽이고 관찰했다. 위고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 앞에 서 있었고 오직 운명을 마주하겠다는 결의만 남아 있었다. 위고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너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후회와 두려움,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만으로 위고에게 경고를 보내었다. 당신이 만든 운명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숲속의 바람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모든 생명체가 숨죽인 채 두 존재 사이의 긴장감을 지켜보는 듯했다. 붉은 실로 연결된 운명의 고리는 이제 현실로 나타났고 그 끝에서 펼쳐질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이의 마음속 결의는 단호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반드시 운명을 바로잡겠다. 그날 이후 아이와 위고 사이의 긴장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아이의 마음속 결의는 단호했다. 위고는 자신이 만든 과거의 잘못과 무력함 앞에서 점점 더 공포와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이를 단순히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오히려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그는 아이를 단순히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숲속의 숨은 존재가 아니었다. 숲속에서 몇 년간 쌓은 아이의 감각과 힘은 위고의 경험과 권력을 능가했고 세상의 흐름과 인간의 본성을 읽어내는 능력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아이는 위고를 관찰하며 마음속 결의와 직관이 그를 움직였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경계 상태에 들어있었다. 어느 날 숲속 가장자리에서 위고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세월의 흐름으로 더 교활하고 권력 있는 인물이 되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했다. 위고는 아이의 존재를 느꼈지만 숲속의 그림자와 바람, 나뭇잎의 움직임이 그의 시야를 방해했다. 아이는 차분히 숲의 지형과 환경을 활용해 은신하며 위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읽었다. 두 존재가 숲속에서 가까이 마주친 순간 위고는 놀라움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과거의 죄와 선택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은 후회와 두려움을 느꼈다. 아이는 이제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넘어 운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존재로 서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위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살아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경악, 집착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만으로 위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만든 운명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숲속 공기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주변의 나무와 바람, 작은 생명체까지 모든 것이 두 존재를 주시하는 듯했다. 붉은 실로 연결된 운명의 고리는
현실 속에서 긴장과 불안을 증폭시키며 마침내 결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마음속 결의는 단호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반드시 운명을 바로잡겠다. 그 결의가 아이의 몸과 감각, 모든 행동을 지배했다. 그날 이후 위고와 아이 사이의 대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으로 서서히 자리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완전히 숲속과 하나가 된 존재로 성장했다. 그의 몸과 감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마음속 결의는 운명을 마주하기 위한 단단한 의지로 굳어졌다. 숲은 그의 은신처이자 훈련장이었으며 바람과 나뭇잎, 동물들의 움직임까지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바람과 나뭇잎, 동물들의 움직임까지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위고는 점점 더 아이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운명을 바로잡을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점점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지만, 즉 붉은 실과 노인의 예언을 통해 연결된 운명의 고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숲속에서 아이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고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혼자 연습을 하던 중 위고와 우연히 마주쳤다. 위고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위를 무기 삼아 아이를 통제하려 했지만 아이의 예리한 눈빛과 단호한 태도 앞에선 무력했다. 힘과 권력으로 아이를 제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아이는 숲의 지형과 환경을 활용해 은신하며 그 순간 숲속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어린 시절 숲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경계 상태에 있었고 위고가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붉은 실로 연결된 운명의 고리는 이제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끝에서 펼쳐질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다. 위고는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 아이에게 지다니. 그는 자신이 만든 과거의 죄와 선택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며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권력, 재산조차 아이의 존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불안하게 뛰었다. 아이의 마음속 결의는 단호했다. 재산조차 아이의 존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운명을 이해하고 운명을 바로잡을 준비가 된 존재로서 서 있었다. 아이는 위고에게 말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당신이 만든 운명은 이제 나의 것이다. 그날 이후 아이는 숲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를 넘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과 결의를 가진 존재로 자리 잡았다. 위고는 점점 불안과 집착 속에 갇히며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붉은 실로 연결된 운명의 고리는 이제 두 존재를 완전히 묶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결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성장은 가속화되었고 이제 그는 숲속을 넘어 인간 세계와 운명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감각과 직관은 날카롭게 빛났고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단련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숲의 아이가 아니었다. 위고가 만들어낸 과거의 참극과 붉은 실의 운명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을 힘을 갖춘 존재였다. 어느 날 아이는 숲 가장자리에서 위고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위고는 세월을 거쳐 더욱 교활하고 교묘한 인물이 되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여전히 위력적이지 못했다. 위고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믿고 아이를 통제하려 했지만 아이는 숲과 자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완벽하게 은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마침내 눈빛이 마주쳤다. 위고는 자신이 만든 과거의 악행이 눈앞에서 되살아난 듯 충격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할 수 없었던 존재가 이제 성장하여 운명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결의는 흔들림이 없었다. 붉은 실로 연결된 운명의 고리는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맞닿게 만들고 있었다. 아이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살아남았다. 이제 운명을 바로잡겠다. 그는 위고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며 자신의 존재와 힘을 단단히 느끼게 했다. 위고는 점점 공포와 집착에 휩싸였고 자신이 만든 과거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위고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며 그 실의 의미와 운명의 굴레는 분명히 느껴졌다. 아이와 위고의 대면은 숲속의 모든 생명을 긴장하게 했다. 바람이 멈추고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는 순간 두 존재는 서로의 운명을 직시했다. 과거의 죄와 선택, 생과 사, 그리고 미래의 결말이 한순간에 응축된 듯한 순간이었다. 위고는 그동안 쌓아온 권력과 명성을 모두 잃은 듯 단순한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이의 눈빛에는 후회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냉철한 결의만이 빛났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알고 있었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힘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위고의 과거와 현재가 그의 앞에서 무력하게 드러났고 운명은 이제 아이의 손으로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숲속의 공기는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흐르며 운명이 두 사람을 완전히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붉은 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힘은 이미 현실 속에서 존재했고 그러나 묵직하게 흐르며 아이는 단단하게 숨을 고르고 운명이 두 사람을 완전히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숲속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두 존재를 미래의 필연적인 결말로 이끌고 있었다. 아이와 위고는 서로를 마주보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운명의 붉은 실이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명확하게 느껴졌다.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온 모든 감각과 직관, 그리고 단련된 몸과 마음을 총동원해 운명을 바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위고는 점점 더 공포와 집착에 사로잡혀 자신이 만든 과거의 죄와 선택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냉정하고 단호한 결의만이 빛났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켜왔고 운명을 마주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위고는 자신이 만든 참극과 그로 인해 연결된 운명이 이제 아이의 힘과 결의 앞에서 무력해진 현실을 깨달았다. 그의 권력, 명예, 재산 모두가 아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숲속 공기는 숨죽인 채 두 존재의 긴장과 결의로 가득 찼다. 바람 한 점, 나뭇잎 하나조차 흔들리지 않았고 숲속 모든 생명체가 이 순간을 지켜보는 듯했다. 아이는 천천히 위고에게 다가갔고 그의 발걸음에는 단호함과 침착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위고는 그 시선과 움직임 속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직시하며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아이의 결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남은 자신의 삶과 붉은 실로 이어진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서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운명의 힘이었다. 위고는 점차 무너졌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로는 더 이상 운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붉은 실로 묶인 운명은 이제 아이의 손으로 바로잡히고 있었고 위고는 단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숲속에는 묘한 고요가 찾아왔다. 시간마저 멈춘 듯 두 존재 사이에는 운명의 결말만이 남아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결의를 확인하며 위고에게 마지막 눈빛을 보냈다. 위고는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었고 그동안 쌓아온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해진 느낌을 받았다. 아이와 위고의 운명은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었다. 과거의 죄와 선택, 붉은 실로 연결된 운명은 이제 아이의 손으로 바로잡혔고 위고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숲속에서 살아남았고 운명을 정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결의와 힘은 세상을 움직였고 운명의 굴레는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후 아이는 운명을 넘어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를 지켜내며 과거의 참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살아갔다. 위고의 그림자는 과거의 교훈으로 남았고 붉은 실로 연결된 운명의 의미는 아이와 그의 삶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졌다.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과 운명을 동시에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운명, 선택, 그리고 인간과 신의 개입이 얽힌 이야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붉은 실과 노인의 예언, 그리고 숲속에서 자라난 아이의 결의는 오늘날까지도 민속 괴담 속에서 사람들에게 경고와 교훈으로 남아있다. 인간이 아무리 운명을 거스르려 해도 결국은 자신의 선택과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진실을 말이다.